오늘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수요일 마감 앞두고 두 분의 프로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섹터 내에서 두드러진 쪽이 굉장히 많았죠. 그 안에서 해운주 꼽혔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까?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 무거웠던 조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 해운도 좀 자신감 받을 만해요. 그렇죠? 임 대표님 이쪽 보신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해운 관련된 업종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죠. 뭐 실적 자체가 뭐 좀 피크아웃이 지나면서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시 불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 이제 부진한 경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6월달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0%,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5.4% 하락을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경기가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벌크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이제 주가에 대한 특히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의 그런 이제 고실적은 다시는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해운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는 주요 해운 회사들의 이제 PR을 보면 2배에서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PR이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감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관심권에 온 거 맞아요. 네. 이유를 여쭤봤을 때 본격적으로 정말 추세 반등을 뭔가 보여주려면 조선처럼 뭐 수주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실적 잘 보이고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운임지수를 보면 BDI도 대표 팬데믹의 수혜였었잖아요. 5,000포인트 갔다가 지금 1,0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고 좀 약한데 중국 쪽을 강하게 보시는 걸까요? 그 반등 모멘텀 뭘까요? 일단 뭐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자체는 아마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획기적인 실적은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글로벌 선사들이 이제 신형 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회사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배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많이 만들어지는 배가 이제 해운사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선박이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공급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해상 운임도 지금 상황에서 급격히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 회사의 이제 주요 해운 운임 자체가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그 해운사들의 기업에 대한 이제 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바탕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거 정도의 그런 이제 운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더 지금보다는 한 번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더 떨어질 그런 구간은 아닌 가운데 고개를 들어가는 지금 이 시기를 주목해야 한다. 종목으로 여쭤볼게요. 우원명 부대표님, 오늘 종목들 안에서 뭐 조선과의 연결고리도 있겠습니다만 흥하해운의 52주 신고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이 주식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상당히 굉장히 그 고통을 겪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시면 재무적인 리스크가 이제 좀 불거지면서 지난 2021년도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든요. 대규모 그때 감자도 시행을 했고 현재 보시면은 지금 최대 주주는 장금상선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규모 감자 이후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 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의 가장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잔금 상선 앞서 최대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잔금 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거의 85%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15% 정도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그냥 흔한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도 사실은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0원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가주이면서 거래 이를테면 그 나올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래를 일으켜가면서 주가를 움직이기 좀 손쉽다라는 측면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적 개선이라는 측면하고 전체적으로 잔금 상선으로 바뀌면서 재무적인 부분의 리스크가 상당히 회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선 안에서도 한화오션의 이 움직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잠수정 관련해서 국산화 이야기도 있고 또 폴란드 외교에 대한 선물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까지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데 투자 의견은 또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사는 건 안 되고 이제 목표가에 거의 도달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추가 업사이드 있습니까? 저는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보다는 네. 뭐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좀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하나그룹 인수가 되면서 네. 이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재무적인 부분이나 영업적인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좀 얻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좀 올라온 이유는 조선업종의 어떤 전체적인 업황 개선, 특히 이제 뭐 흔히 사이클링 내지는 뭐 이제 순환 관련된 특히 이제 해운 조선업종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흑자 전환이 일부 되고 흑자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쪽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방산업 쪽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랭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사가 나온 부분들, 뭐 잠수함 관련해서 이를테면 어떤 기술력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오늘 나온 기사만 놓고 본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잠수함 관련된 어떤 어떤 기술이나 이런 수준이 사실은 뭐 해외로 수출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해외에서는 독점적으로 그동안에 수입하던 부분들의 어떤 비용을 상당 부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읽히는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이 올라온 이유는 일단 하나그룹으로 인수된 것에 대한 상당히 시장에서 어떤 호의적인 반응들, 네. 그다음에 영업적인 부분에서 조선업종이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고 2분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소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호재가 반영되면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호재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면은 사실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고려해서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를테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보증을 좀 수익을 비중을 좀 지향하는. 축소해오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해운이 주인공이긴 한데 조선이잖아요. 하나오션 아무래도.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 3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일단 하나오션의 짧게만. 상승폭이 제일 컸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연타업종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접근하자. 예. 알겠습니다. 조선 이야기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해운의 최대 선사인 HMM 이 네. 매각 공고 관련해서 이달 말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이제 올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 절차 들어가게 되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몸값 때문에 부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될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가에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울까요? 일단 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사는 같은 경우 올해 내에 이제 HMM 관련된 뭐 지분이 한 40% 뭐 다 산업은행이랑 그다음에 해운 이제 진흥공사까지 이제 해양진흥공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40%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거를 이달 말에 이제 그러니까 매각 공고를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내에 이제 주식 매매 계약까지 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산은의 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HMM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총이 상당히 좀 큽니다. 지금 뭐 고점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9조 원대의 시총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산은이
관련된 게 이제 40%니까 그 물량만 이제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이제 3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뭐 미상환 영구채 잔액이 또 2조 6천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HMM을 인수하려면 최소한 7억 정도의 이제 자금력이 이제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이렇게 7조라는 금액을 뭐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매수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수처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주가 변동성 계속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기업이 이제 매수를 하느냐, 뭐 그런지 루머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오르내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강하게 그런 탄력성을 보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HMM 관련된 부분은 이런 M&A가 진척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해운 업종 자체, 특히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00포인트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에 대한 부분이 뭐 획기적으로 순이익이 커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지금 정도의 순이익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아마 HMM 같은 경우는 매각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M그룹이 이제 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자 하셨습니다. 그럼 해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노션이나 HMM이 대표 종목인데 이쪽이 아닌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 매력적인 쪽이 어딘 거예요? 그중에서는 KSS 해운이라는 회사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박 해운사로는 중형급 그런 이제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석유 화학 제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가스 수송하는 분야에 좀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서 이제 분기 실적이 1,000억을 넘을 만큼 좋은 이게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의 인도가 됐었던 이제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항을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런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봐도 매출 같은 경우는 13% 증가한 1,2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68% 증가한 248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들을 친환경 추진선으로 계속 지금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203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한 40% 이상 감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이후에 지금 계속 인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친환경 추진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암모니아 수송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런 수소 관련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한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주가 흐름도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매수 가격은 한 9,000원 정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은 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 반등 여력 보고 계십니다. 작년 거의 연초 가격대까지 회복력을 보고 있거든요. KSS 해운 섹터 안에서 강한 업황 턴어라운드보다는 이제 그들의 계절이 오고 있는 만큼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입니다. 확인해 보죠. 지금이 정말 사야 할 때일까? 참 손이 나가지 않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대형 포털 관련 종목으로 인터넷 대표 기업이기도 하죠. 네카오. 하반기에 이들 종목들의 계절이 다시 올까? 사실 국민주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겹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조금 반등을 보여주곤 있는데 오늘 이쪽을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싸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같은 이를테면 미국에서 대형 IT 글로벌
기술주들 알파벳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적게는 40%, 뭐 그쵸. 많게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많이 올랐음에 비해서 같은 팬데믹 지나고 엔데믹이 했는데 우리나라 포털 대형 업체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는가? 라는 부분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오픈 AI가 이제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연관된 부분들이 워낙 핫하게 미국 쪽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어떤 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뭐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 쪽에 있는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는 올랐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올 실적이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어떤 실적이 좀 개선될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형 포털들이 갖고 있을 향후의 어떤 모멘텀으로 연결을 해본다고 친다면 지금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탑픽 힌트도 주신 것 같고 부대표님 사실 실적 이야기 하셨지만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정말 강력하게 있었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반기 정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잠재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뭐 그런 부분과 연관져서 어떤 단기간의 급등세를 기대하신다면 그 부분은 뭐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대형 포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고 쪽이거든요. 근데 광고 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검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과 연관된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어떤 비즈니스와 연관된 부분들, 비즈니스 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분의 검색량은 오히려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광고 집행하는 기업들이 아직 굉장히 적은 수율에 네.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8월 달에 지금 AI 모델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 Q라고 이 명명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베타 서비스를 거쳐가지고 일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AI라는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라고 호응할 만한, 물론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성능을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친다면 국내에서 나올 이를테면 뭐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시장에서 내지는 이제 이걸 쓰는 사람들이 반응을 할지는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뒤로 갈수록 네이버라는 회사 주가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른데 네. 카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웹툰 시장에서 어떤 성장세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년에 한 20%씩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피코마나 라인만가 같은 그런 웹툰들이 여전히 상당히 2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 기대를 할 만하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카카오는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벌려놓은 사업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페이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근간에 최근 연초 들어서는 뭐 그러니까 엔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뭐 모빌리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성장을 해야 카카오의 주가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 연착륙이 약간 시차적으로 내지는 기업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성장세를 이끌고 가기에는 좀 힘이 아직은 좀 딸린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엇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예. 맞죠. 네. 임 대표님 메타 스레드 가입하셨어요? 네, 전 가입했습니다. 이번 달에 네. 들어서 엄청 화제가 되고 네, 있는데 그렇죠. 1억 명 넘은 그 숫자에 포함이 되셨어요. 네, 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저도 그렇죠. 궁금은 한데 이 자체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한 트리거를 제공을 하면서 관련 정보들이 이번 주에 좀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 포털의 잠재력에도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위협적인 요인이다 이런 해석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스레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레드가 이제 지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향후에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레드를 이제 이런 광고 모델과 같이 연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스레드가 가입자가 뭐 1억 명이 넘어서는 와중에 이와 이제 경쟁 상대인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작년 동기 대비 한 11%, 그다음에 전주 대비 한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레드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스레드를 가입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일단 이 가입했던 게 가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한 그런 분들은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뭐 인스타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의 이제 사용자가 2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20억 명 중에 지금 한 1억 명 정도가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과연 이게 인스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다음에 트위터와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사용을 해보시면 뭐 처음에는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과연 스레드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입하신, 뭐 저 같아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이런 가입하신 분이 과연 이 스레드라는 거를 얼마만큼 활용을 할 것이냐가 향후에 그런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스레드가 가입자가 1억 명이 되든 2억 명이 되든 아마 10억 명이 넘게 되면서 그러니까 월간 이제 활성화율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아마 향후에 시장의 움직임에 같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포탈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SNS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처음에는 영향을 잠깐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레드가 자리를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시 큰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 형태로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쟁 상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럼 트위터의 이제 사용자와 어떤 이제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스레드를 써보니까 조금은 좀 산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과연 얼마만큼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네.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MAU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해 봐야 하고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숫자들이 여러 가지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아주 크진 않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나오는 때마다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탑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카오잖아요. 사실상 오늘 이야기 승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표를 네이버로 주시는 게 맞나요? 네, 저는 뭐 네이버를 사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유는 어쨌든 지난 그 팬데믹 때 고점 46만 원 대비해서 지금 20만 원 근처까지 내려왔. 물론 조금 올라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그래도 아직 가격대는 멀었죠. 여전히 접근해 보실 만한 가격이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서 주가가 뭐 급등 뭐 이런 맥락보다는 계속해서 우상향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일단 영업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상치긴 합니다만 작년 2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3,300억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실적 개선이 크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예상치로는 지금 FN 가이드상 3,600억대 3,600 한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 작년보다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FN 가이드의 어떤 예상처럼 그렇게 뭐 조금 늘어나거나 뭐 정체 정도 수준이니까 뭐 실적과 연관된 부분들이 연간으로 보시면 주가 올랐을 때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AI에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이슈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출시가 됐을 때 뭐 잘 되면 뭐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오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비교할 만하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주가에도 바닥에 있는 쪽에서는 이슈가 되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9만 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지난 직전 저점인
15만 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아래쪽으로도 이제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예. 손절 라인 보니까 29만 원도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의 가격대로 주신 거 맞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치주 아니냐 뭐 이런 논란 속에서 어느덧 이제 20만 원까지 그래도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하반기에 광고 매출 회복까지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다시 성장주로의 재부활 네이버의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지을게요. 임순재 대표, 우원명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